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126페이지 보세요. 제5절은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우리가 방금 중개 완성되면 확인설명서 작성한다 했죠. 이게 확인설명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계약서를 같이 작성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어때요? 서명 및 날인하고요. 거기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쌍방한테요. 그대로 교부하고요. 또 사무소에 보관해요. 근데 이게 거래계약서는 보관 연수가 5년이에요. 그러면 모든 의무사항이 똑같은데 거래계약서하고 확인서명 차이점은요. 이게 연수가 일단 달라요.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이고요.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이에요. 아무런 나중에 숫자 같은 것들은 이거 따로 외우는데 암기 팁 같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해줘요. 근데 여기 서명 및 날인 똑같아요. 그러면 뭐 절차상 내용이 똑같으니까 시험에 낼 게 없는데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내요. 그럼 보관연수 다른 거 이거 갖고 냅니까? 아니에요. 이 확인설명서 방금 보신 대로 우리 법정 서식이 4가지 있었죠. 근데 거래계약서는요. 서식이 없어요. 법적인 표준 서식이 아니고 두 번째 차이는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체크할 부분이 그죠? 자, 이제 서식이 없다는 표현인데 보시면 128페이지에 있어요. 뒤에 넘기시면 자,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모든 서식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 첫 번째로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표준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권장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의 의무일 뿐 실제로 거래계약서에 관한 표준서식은 없다 돼 있죠. 그럼 표준서식이 왜 없어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인데 국장이 게을러요. 안 만들어놨어요 그냥. 근데 보세요. 거래계약서에 서식이 없다고 해서 개공이 작성 안 해야 됩니까? 작성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의무사항이니까. 근데 보세요. 개업공사가 법정 서식이 없다 보니까 백지에다가 적는데 자기 마음대로 적었어. 뭐 매매계약서 써놓고요. 뭐 땅 23평 금액 3억 이래 적었어 그냥. 아무것도 안 적고. 그럼 나중에 싸우면 다툼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증거문서 될까요?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는 대신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자, 책을 앞으로 돌아가 보세요. 필요적 기재사항 127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안에 9가지 보이죠? 자, 거래계약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항목입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이제 거래계약서 문제가 나오면 이제 필수로 나오는 항목입니다. 얘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왜 광고할 때 뭐 명소 연등 이런 거 했잖아요. 근데 법 조문을 외우실 때요. 글자를 따서 외우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왜 이제 우리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손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럼 딱 보고 이 글자가 이걸 뜻한다라고 말면 답을 고르거든요. 근데 그거 외우실 때요. 순서를 막 뒤바꾸고 외우잖아요. 그럼 그것도 헷갈려요. 그럼 조문을 가지고 그걸 말을 실제 외우는데 뜻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막 뒤바꿔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 시험에 나올 때 있잖아요. 자, 박스 문제를 내면 이게 기역, 니은, 디귿, 열, 이제 미음 5개를 냈어. 그럼 이거 조문에 있는 거를 막 뒤바꿔 낼까요? 출제인들은 그 짓을 절대 안 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5번까지 쓰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쓸 때요. 이게 만약에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틀린 것은 하면요. 조문 순서 그대로 내요. 왜? 제가 말씀드린 법은 테마가 있다고.
드라마처럼 어때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웬만하면 이제 외울 때요. 항목을 외우더라도요. 조문 순서대로 외우는 게 가장 답을 고를 때 빨리 고를 수 있어요. 저도 암기사항들을 외울 때요. 그렇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명소 연등 하나 했으니까 얘는요. 글자를 따보세요. 인적사항의 인자. 두째 부동산 표시 있죠? 표자. 계약일 할 때 계약. 거래 금액 보이죠? 금액. 또 물건의 인도일시 할 때 인자. 권리 이전 내용 할 때 권자. 그죠? 자, 조건 또는 기한 할 때 조건.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할 때 설명. 또 그 밖의 약증상 할 때 밖. 글자를 다 땄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인표, 계약, 금액, 인권, 조건, 설명, 받기예요. 그냥 외우려니까 이제 일단 안 외워져서 테마를 하나 만들었어요. 차인표. 영화 배우죠?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차인표. 영화 배우니까 촬영하려면 돈 받아야 되죠. 차인표가 계약 금액을 받았어요. 근데 인권이 누굴까? 가수 전인권이. 인권이. 예. 그럼 인권이도 가수니까 뭐 방송 출연하면 돈 주잖아요. 그래서 인권이한테 차인표하고 똑같은 조건이라고 설명하니까 밖으로 나가보세요. 지가 먼저 데뷔했는데 그러면 차인표의 계약 금액을 전인권이한테 조건을 설명하니까 밖으로 나가버려요. 근데 이 테마를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요. 이제는 글자만 봐도 느낌이 와요. 인표, 계약 금액, 인권, 조건 설명, 바뀌다라고. 지금 조문 순서 그대로죠. 이렇게 가능하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아요. 나중에요. 암기 때문에 애먹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우리 중개사 공부하잖아요. 그럼 제 과목은 암기 때문에 애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다 외우거든요. 물론 이제 이게 외워놓고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사람들이지. 이거 인표 계약금 했고 이게 뭐고 이러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 거예요. 외우긴 외웠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럼 답을 못 고르잖아요. 그게 더 이제 심각한 건데 웬만하면 다 외워요. 이제 항목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 개념 파악을 거의 1, 2월까지요. 빨리 해놓으면 3, 4, 5, 6월 달부터는 이제 계속 암기할 건데 그때 암기사항을 가지고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려요. 암기를 제일 잘해요. 우리 수험생들이. 희한하게 이해보다는요. 암기를 제일 잘해요. 암기 문제 나오면 막 100% 다 맞춰요. 왜? 암기는 딱 보면 알잖아요. 딱 보면. 근데 이해는 어때요? 읽어봐야 되고 구조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앞뒤 문구가 맞는지도 봐야 되고 이제 이해는 절차법이 대부분 이해인데요. 그거 힘들어요. 맞추기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법은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는데 법을 이해하는 사람 없다니까. 법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워서 그대로 어때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암기를 조금 해놓으시고. 그럼 보세요. 확인 설명서랑 거래계약서 차이점 딱 두 가지죠. 서식이 확인 설명서 있고 거래계약서는 없고요. 또 보관연수 다르죠. 확인 설명서 3년 보관하죠. 거래계약서는 5년 보관해요. 근데 거래계약서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어. 어떤 분이 물어? 그럼 확인 설명서도 항목이 있습니까? 있었잖아. 확인 설명 항목 9가지 있었잖아. 중개대상물의 표시 또 권리관계 있었잖아요. 쭉. 그쪽 항목이 있고 이게 항목도 있는데 항목은 얘가 더 잘 나와. 항목은. 자, 그게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이제 거래계약서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129페이지 갑니다. 129페이지. 6절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은요. 조문이 워낙 단출해서
실제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얼마에 한 번씩 나오느냐면요. 기본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 출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만 조금 알아놓을게요. 자, 보세요. 이제 법 조문의 제목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계약금 등 있죠. 그러면 앞으로요. 여러분들 이제 등 붙으면 전부 다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 조문에는요, 등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지문에서 만나면요, 해석을 잘해야 돼. 보세요. 개업공사 등 돼 있잖아요. 그럼 개업공사 등이 무슨 뜻일까요? 중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럼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다 포함이에요. 무슨 말 알죠? 그럼 계약금 등 무슨 말일까요? 우리 계약하면 주는 돈이 뭐 있어요? 계약금, 중도금. 그래, 세 가지네. 계약금, 중도금, 장금. 그럼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 계약금 등이에요. 자, 그 다음 조문이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에요. 반환은 돌려주는 거죠. 채무는요, 의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법 과목 공부하면서요, 이건 반드시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채권 채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돈 받을 사람 줄 사람 이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채권 채무라는 글자 나오는데 이거 잘못하면 민법 싹 다 틀려버려요. 잘못하면. 그럼 채권은 무슨 말이에요 하면요, 권리가 있는 자예요. 채무는 뭐예요? 의무가 있는 자예요. 그럼 보세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은 채권자가 누구예요? 매수인이에요. 채무자가 누구예요?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채권 채무라고 이제 계속 나올 거거든요. 민법에도 나오고 중개사법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건데, 이거 돈하고 연결지면 이 법률 엉망진창돼 버려요. 돈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금전 소비자 계약하잖아. 무슨 말 알죠? 그럼 돈을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그럼 금전 소비자 계약을 했을 때는 채권이 돈이고 의무도 어때요? 돈인데, 우리 금전 소비자 계약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또 민법상 법률도 아니잖아요, 걔는. 우리 매매, 임대차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매매하면요, 매매 뜻이 뭐예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이 뜻이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해 줄 사람 누구예요? 매도인이고, 그게 채무자, 걔가 채무자야. 그럼 매수인이 뭐예요? 채권자야. 나는 권리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럼 보세요. 자, 계약금 등에 반한,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럼 돌려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잘 이행하도록 해준대, 이 법은. 원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그럼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매도인이네. 이게 잘 돌려주도록 의무를 이행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법 조문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우리 매도인, 임대인 같은 사람들은 실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면 다 써버려.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어. 그럼 돌려받아야 되죠. 가서 이제, 야, 계약 무효니까 내가 준 계약금, 중도금 돌려내라 했더니 다 썼다. 그럼 매수는 어떡하지?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하겠죠. 그럼 소송이 그러면 이틀 만에 끝나요? 한 세월 가겠지 뭐.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막 한 세월 가잖아요. 변호사도 막 2명, 3명씩 사가지고. 그럼 그동안에 매수는 어떻게 해요? 저 울산역 가서 자야 되죠. 왜? 집도 없어. 그래서 계약금을 잘 돌려받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우리 법이.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게 대부분 국민이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계약금을 잘 돌려받으려면 이 계약금을
매도인한테 주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니까. 걔 주면 쓴다니까. 그럼 안 주고 계약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을 예치한다 그래요. 그럼 예치가 뭐예요? 맡긴다. 맡긴다는 거죠. 그 보세요. 예치하면 얼마를 어디다가 우리 은행 가서 돈을 맡기면 은행에 집어 던지면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돼? 통장을 개설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구 이름으로 할 건데 이거잖아요. 명의자. 지금 무슨 뜻인지 알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이제 이렇게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조문이 아주 단출하잖아요. 그래서 매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다가 2년에 한 번 냈다가 또 1년 뒤에 바로 냈다가 또 한 2년쯤 쉬었다가 하나 냈다가 그죠? 경련으로도 냈다가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책에서는 쌍갈로 3번하고 4번요. 거기다 130페이지에 자, 쌍갈로 5번까지 여기가 이제 요거예요. 그럼 예치 대상은요. 방금 계약금 등이라 했으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죠?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어디다 맡깁니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은행이죠. 근데 여기는요. 포괄적인 표현 썼어요. 130페이지 제일 위에 보세요. 예치기관은 세 군데 있죠. 금융기관, 또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자, 등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거 틀린 지금 못 내네요. 신탁업자 등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업을 하는 모든 기관이란 말이야. 그럼 우체국도 있고 보험회사도 있고 새마을금고 있고 뭐 축협도 있고 뭐 다 되네요. 다 돼. 그럼 선생님 얘는 답으로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알았니? 하나를 가르치니까 열을 아는구나 이제는. 왜? 등 붙은 거 답으로 잘 안 내요. 왜? 내면 시끄러워가지고. 그럼 보세요. 이제 통장 만들어야 되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예치 명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129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자, 예치 명의자가 지금 동그라미 기억부터 제일 마지막 시효 됐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봐봐요. 중원,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보신 채공 전문이에요. 자, 중원 하니까 왜 스님 생각나죠? 스님은 산에서 몸보신 해야 안 해요? 하죠? 공덕이 높아 안 높아? 높잖아. 그래서 중원, 보신하는 몸에 공덕 높이는 데는 전문가야. 뭔가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외우다 보면요. 중원, 보신 채공 전문. 조금 점으로 얘기하면 좀 머리 맞아요. 중원, 보신 채공 전문이다. 이렇게. 근데 이게 무슨 글자인지만 알면 돼요. 이 중자가 뭡니까? 개업중개사. 언자는 은행. 보자는 보험회사. 신자는 신탁업자. 채자는 채신관서예요. 우체국이라고 안 내. 우체국 예금보험법인데 원래 채신관서고요. 공자는 공제사업자죠. 근데 마지막에 있는 조문이 엄청 길죠. 시옷이. 그냥 전문회사라고 외우면 돼요. 우리나라에 없는 회사인데요. 법 조문에 있어요. 자, 요렇게 7사람만 예치명의자야. 그럼 얘를 가지고 답을 엄청 내는데요. 틀린 질문은 뭐 법원, 변호사, 소공 막 많이 낸다니까. 이건 등 없어요. 등이 없어. 요 사람의 명의로만 예치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근데 보세요. 이게 예치 명의자 중에 지금 매도인 같은 사람들이 또는 임대인 같은 사람들이 그죠? 돈을 못 받는 이유, 매수인 임차인 같은 사람들이 왜 맡깁니까?
매도인이 돈을 쓸까봐 그러잖아요. 못 돌려받을까봐. 그럼 잘 돌려받도록 맡겼잖아. 근데 예치 명의자 중에 돈대 물lum이 하나 있어. 누구야? 어? 예치 명의자 중에 돈대 물lum이 있다니까. 얘 엄청 위험하잖아. 은행이 돈 떼먹진 않잖아요. 보험회사나 뭐 우체국이 뭐 당신 계약금 떼먹겠어? 국가기관인데. 그죠? 근데 예치 명의자 중에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데 소장님 명의로 맡아다 주세요 하면 내가 볼 땐 더 불안하네, 이건. 그죠? 그래서 요 개공의 이름으로 예치했을 때만 법적 의무가 발생해요. 그게 130페이지. 큰 제목 네 번째 2번 보세요.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관련 계획공사 의무돼 있죠? 자, 요 부분은요. 제목만 보고 내용을 알면 돼요. 굳이 뭐 내용까지 상세히 안 읽어봐도 돼요. 그럼 보세요. 자, 거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약정돼 있죠? 아, 미리 약정하라는 거예요. 뭘 약정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 또 돈을 인출할 때 인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약속 안 하면 저거끼리 또 싸우죠. 그죠? 이거를 미리 정하라는 거예요. 그럼 정해놓고 나서요, 이제 계약금을 받아요. 그럼 계약금을 받으면요, 이 계약금만큼의 보증서를 끊어줘야 돼요. 개공은. 그게 이제 두 번째요. 예치금 지급을 위한 보증돼 있죠. 아, 예치 대상 금액. 예를 들어서 이제 5천만 원 받았으면요, 5천만 원짜리 보증서 끊어와야 돼요. 이건 보증보험이나 공제가입하거나 공탁하셔야 됩니다. 보증을 하라. 그럼 보증서 끊어주고 나서 이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잖아요. 자기 명의로 통장 만들었죠.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이 돈 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거 안 되지. 그거 알고 보면 마이너스 통장이 나니까. 이거 큰일 나죠? 그래서 자기 소유 예치금과는 어때요? 반드시 분리하셔야 되고요. 그럼 독립된 계좌라야 돼요. 그리고 근데 어차피 자기 돈의 이름으로 통장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뺐다 썼다 할 수 있죠. 급하면 빼쓰고 뭐 뒤에 채워놓고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절대 인출하면 안 돼요. 무단 인출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서 이 계약금을 예치하면요,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는 절대 돈을 못 뺐어요. 그래도 몰래 뺐으면 어떡합니까? 업무중지예요. 근데 이 돈을 들고 튀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보증보험회사가 보장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보장해 주니까. 그러니까 매수인 임차인들은 안전하게 계약금 중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이용, 채무 이용인데, 보시는 대로요. 거기에 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실비는 나중에 다음 주에 저하고 중개 보수할 때 다시 해요. 원래 법 조문이 중개 보수 쪽에 가 있는 걸 여기 앞에 끌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는 대로, 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좋은 제도가 있구나 하는데요. 지금은 전세 사기에 관한 사건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허그에서 이런 걸 담당하고 있어요.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임대차 하는 경우는 허그에서 보증서 많이 끊어주죠. 근데 그게 서울보증보험회사 있잖아요. 그럼 서울보증보험회사도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회사입니다. 거기에서도 어때요? 임대차 보증금 전부 다 어때요? 보증 설정하게 하고 다 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렇게 사기가 생기기 전부터요, 이 조문은 엄청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활용이 안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 왜? 의무가 아니니까. 단지 권장사항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중개사무소는요, 의무화 시켜야 돼, 이거는. 이거 처음부터 의무화 시켰으면요, 우리나라 전세 사기 절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항상 보면 뭐 사고 나야 뭐 어때 좋지 않은 게 우리나라라. 참, 그게 이제 안타깝긴 하죠. 자, 그 다음 7절 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이제 오늘 마지막 단원인 것 같은데. 자,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인데요. 반드시 나옵니다. 매년 나옵니다. 나오는데, 책을 가만히 보시면 13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뭐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공부했듯이 휴업, 폐업 신고 의무라든지 이전 신고 의무라든지 조문이 딸랑 한두 줄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한 문제 나온다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한 문제니까 나는 이래 양 많은 거 안 할래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쓰신 분이 민법에 있는 부분하고요. 접목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엄청 달아놨어요. 이해를 하라고. 그 여러분 좋아하는 이해. 그것 때문에. 그죠? 그럼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어떤 케이스지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제목 자체가요.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이죠. 여기 이제 제가 보증이라는 단어 썼는데요. 이것도 한번 물어볼게요. 배상, 보상. 다른 말이죠. 그럼 배상은 무슨 뜻일까요? 얘는요, 반드시 법적인 위반이 따라와요. 법적인 위반이 됐을 때는 항상 보상이 아니고 뭐예요? 배상한다고 그래요. 배상한다. 그럼 보상은 뭐예요? 법적인 위반이 반드시 안 됐을 때. 그죠? 그럼 행위 자체가요. 법적인 위반이 아닌 상태의 행위일 때 지급되는 돈은요. 보상한다고 그래요. 왜 우리 막 실제 어때요? 내가 길 가던데 강도가 하나 있어가지고 싸워서 강도 잡았어. 그럼 대부분 포상금도 준다지만 그건 어때요? 보상이잖아. 보상. 그죠? 근데 제가 사람 때려가지고 손해가 났어. 그러면요? 손해배상해야 되죠. 배상. 그래서 이제 개념은 요래 이제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요렇게요. 자, 제목 자체가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개업공사가 중개 행위를 하다가 손해 끼치면 어때요? 다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중개하다가 우리 어린이 한 1억 손해 났어. 근데 내 호주머니에 500원밖에 없어. 줄 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어린이는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대비해서 우리는 보증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여보세요. 여기 조문은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떻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생겼냐면요. 손해배상이 성립돼야 되죠. 그럼 이 손해배상이 성립하는 조문이 두 개예요. 이렇게 손해가 나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손해가 났을 때 돈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보정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요. 조문은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정 설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건 보정 설정이 보험을 뜻한다? 아니면 보험이 아니다? 보험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손해보험 아닙니다. 이거는. 보세요. 우리 중개사법은요. 처음부터 보험제도는 없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손해 끼치면 보험회사가 배상하는 그런 제도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럼 무슨 제도라고요? 보증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보증제도는 뭐냐면요. 개공이 만약에 우리한테 손해 끼쳤잖아요. 근데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나를 보증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 알죠? 왜? 보증을 설정했으니까. 그럼 보증 설정한 사람이 돈을 먼저 주라 이거야. 그럼 돈 준 사람이 개공한테 받으러 올까 안 올까요? 여러분들이요. 법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서 물어보면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대답을 해요.
보세요. 자, 개공이 우리 어린이한테 손에 끼쳤어. 그럼 어린이 손에 났죠? 개공한테 보증 설정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보증 설정, 보증금 줬잖아. 또 이 보증기관이, 또 보증 설정한 사람이 개공한테 돈 달라 해야 안 해요? 니 같으면 안 하겠냐고. 당신이 보증 썼는데, 내가 이 사람 보증 썼는데, 그 사람 돈을 못 갚아가지고 내 재산 다 날렸어. 돈 달라 해야 안 해요? 당연히 하려지. 물어보면요. 돈 달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사람들. 당신은 무슨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냐고. 법을 만든 사람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상식에 대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보증기관이요. 개공한테 다 받으러 와요. 그럼 결국 책임은 다 누가 져야 돼? 지가 개공이 져야지. 왜? 지가 손에 끼쳤잖아.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개공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 보증 설정 제도가요, 보험 제도가 아니라고. 우리 자동차 보험처럼 뭐 가입하고 있다가 막 쾅 대물 보험 내가지고 1억 배상하면 보험료 조금 할증되고 끝납니까? 그게 아니야. 우리는 나를 보증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했죠? 그게 이제 개념입니다. 그럼 손해배상 성립 요건 두 가지 볼게요. 자, 거기 131페이지에 자, 쌍갈로 1번, 2번 챙기시면 돼요. 뭐 나머지 안 읽어봐도 돼. 그럼 1번 보세요. 과실책임이란 제목요. 자, 개업공사는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개업공사가 직접 뭐 했어요? 중개 행위 했죠. 그럼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원인은 뭐예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렇게 손해가 나면 배상하라 이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 쓰는 거죠. 근데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게 두 번째가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고용인에 대한 책임 보세요. 요거는 지난주 한 거예요. 법제 15조 앞에서 끌어온 거니까. 법제 15조 2항에 따라서 소속공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사로 본다 돼 있죠. 제가 이거 짧게 줄이면요. 직원 잘못이 네 잘못이야 이 말이잖아.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 그죠? 이게 무과실 책임인데 무과실 책임이 두 가지네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맞죠? 그럼 내 직원이 업무하다가 어린이들이 손해나면 그것도 누가 줘야 된다고? 개공이 줘야지. 무슨 말 알죠?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무소 타인 제공. 뭐 동법 3조 2항 돼 있는데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럼 이번에 이 개공이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줬더니 여기서 고스톱 치고 있네요. 그럼 책임 안 져요. 어떤 행위 했을 때만. 그렇지, 중개 행위 했을 때만. 그럼 중개 행위를 내 사무소에서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그것도 내가 책임지는데 무과실 책임이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라. 그 보세요. 사무소 빌려줬는데 그 인간이 이 사무소에서 이런 짓 할지 몰랐습니다. 돼, 안 돼요? 안 된다고. 무과실은 그게 안 통한다고요. 무과실이잖아. 무과실. 무슨 말 알죠? 그럼 요렇게 이제 법 조문에 두 가지가 이제 손해배상 승립 요건, 즉 이렇게 손해가 나야 돼. 근데 보세요. 우리가 방금 조문에서 끝에 보니까 어떤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라 돼 있어요? 재산상 손해요. 그럼 의뢰인들이 만약에 나는 소장님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피해받았다. 위자료 내놔라.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뭐예요? 금전적, 재산상은요, 금전적 손해만 배상한다는 거예요. 금전적 손해만. 이것도 답으로 두 개문이 나왔어요. 위자료 아닙니다. 이걸 짧게 내면요.
비재산적 손해 어때요? 아니죠. 정신적 손해? 아니죠. 이 답을 두 번 해냈다니까요. 그럼 서부터 가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개업공사가 직접 중개할 때는 본인한테 고의가 실있어야 돼. 직접 중개행 했는데 뭐가 실이야? 그럼요. 책임 안 지는 거지. 그럼 매도인 매수인 저거 둘이 싸워서 손해나 찍지. 무슨 말 알죠? 근데 요때 사무소를 제공했을 때도 과실이 있어야 돼? 그건 아니잖아. 무과실이잖아. 이 손해배상 승인 요건의 조문이요. 딸랑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변형해서 엄청 잘 내요. 출제를 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손해 날 걸 대비해서 어때요? 보증 설정하잖아. 그럼 뒤로 쭉 넘어갈게요. 어디까지 가냐? 135페이지. 선생님 앞에 안 읽어도 될까요? 냅둬. 나중에 합격하면 진짜 궁금할 때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내가 떨어지면 읽어볼 건데요. 뭐 하려고? 떨어지면 내년에 새 책으로 공부하면 돼. 자, 135페이지 봅니다. 손해배상 책임보장인데 보세요. 업무 보증돼 있잖아요.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신고 시기 돼 있는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야. 보증 설정 언제 해야 됩니까? 하면요. 업무를 시작하고 해요? 하기 전에 해요? 그래, 너무 당연한 거잖아. 업무 개시 전.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공탁하는데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보증서 주죠, 우리. 여러분 실제 보험증권 알잖아. 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어가지고 본 적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없겠지, 설마. 처음에 보험계약을 할 때 어때요? 설명하는 거는 보험약관이고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그때 증서 주잖아요. 그게 보험증권이잖아. 그러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증서 주고요. 공제 가입하면 공제증서 주고 우리가 보증보험회사에 가가지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법원에 돈을 공탁하잖아요. 그럼 공탁증서를 줘요. 그거 가지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무 개시 전에 어때요? 신고한다. 이런 거예요. 신고. 여기는 시기가 중요해. 언제 한다고? 업무 개시 전. 그 시기. 자, 그럼 동그라미 2번 가서요. 보증 설정하는 방법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이 뭔지 안 물어봐요. 그걸 설명하는 문제는 안 내요. 그럼 이거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이 보증보험은요,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국가에서 원하는 서울보증보험회사를 말하죠. 우리가 뭐 실제 알고 있는 손해보험이나 화재보험이나 생명보험 이런 데가 아니에요. 뭐 삼성화재보험 이런 데 가입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상품이 없어요, 아예. 그럼 서울보증보험에 가서 증서 받아오거나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 가입하고 증서 받아오거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탁은 어디 가서 해요? 돈을 맡기는 걸 공탁이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탁소가 법원 안에 있어요. 법원 안에. 그럼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된댔죠? 적당히.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것 돈입니다. 돈. 136페이지요. 그럼 보증 설정 금액이 역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법인인 개공 보세요. 법인. 법인은 사실 겸업제한은 있지만 전국에 분사무소를 쫙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래사고가 더 많이 생기는 게 누굴까? 법인과 개인 중에. 법인이 훨씬 많죠. 분사무소도 많고 이러면. 그래서 법인이 금액이 커요. 그 법인은 최소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요. 4억 원이에요. 4억 원 이상 돼 있으니까 4억 원. 자, 그런데 법인이 분사무소도잖아요. 그럼 분사무소 한 개마다 2억씩 추가를 해요. 분사무소 하나 설치할 때마다
2억씩 추가를 해요. 이렇게. 그럼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 둔 경우에 보증설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하면요. 14억이잖아. 그 10억지가 다 틀린다, 또. 14억. 옛날에 이제 동화가 좀 생각나요. 돼지 엄마가 돼지 새끼를 5마리 끌고 소풍을 갔다 왔어. 그럼 출발할 때 6명이죠. 근데 집에 돌아왔더니 새끼가 한 마리 없어요. 아무리 세도 5마리밖에 없네요. 쥐를 안 셌거든. 맞죠? 분사무소 10개라니까 다 그냥 5개 하면 10억 이런다니까. 그럼 돼지 엄마는 어디 갔냐고, 돼지 엄마는. 이거 4억 빼고 찍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주 이제 사소한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문에도 써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을 구하는 단독 문제도 있는데 보세요.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1개에 둔 경우에는 보증 설정 금액이 2억 원 이상이어야 된다. X예요. 근데 1개에 2억 하니까 맞는 것 같아. 6억. 2 더하기 4 해야 되잖아. 6억. 근데 틀리고 나서 이거 집에 가면요. 잠 안 와, 이거. 내가 이런 것들을 왜 실수했을까? 엄청 잠 안 와요. 근데 그 문제 하나로 떨어져서 미쳐버리죠. 1년을 보상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되고. 그럼 법인이 아닌 사람, 두 번째요. 개인인 개공들은 2억 원 이상입니다. 뭐 개인들은 분사무소가 없으니까 그냥 2억 이상 하면 되죠. 2억 이상. 근데 그 세 번째를 보면요. 지역농업협동조합 되어 있죠. 이거 제목 지워버리고요. 여기 잘못됐어요. 제목을 지워버리고 뭐라고 적느냐면요. 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원래 이게요. 4년 전에는 농협이었어요. 그러니까 농협 하나만 딱 규정이 있었는데 이제 농협이 아니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뭐 신탁업자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요. 그럼 이 다른 법률은 자기 개별법이죠. 그럼 개별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도 보증 설정은 해야 돼요. 그게 얼마라고? 2천만 원, 2천만 원. 네. 금액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법에 대상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기들한테 위탁한 부동산만, 농협도요, 오로지 농지의 매매 교환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물이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농협동조합은 또 자기들 조합원밖에 안 돼. 그럼 조합원을 상대로 농지의 매매 교환을 맺혀있죠. 이것만 하다 보니까 보증 설정 금액이 그렇게 안 높아도 돼요. 이게 쭉 낮은 거죠. 근데 숫자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4억, 2억 원, 2천만 원. 그죠? 근데 보세요. 여기도 법인이고, 여기도 법인이잖아. 맞죠? 이걸 같이 묶어서 낸 적도 있어요.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수 있는 법인은 보증 설정 방법이나 금액이 동일하다. X예요. 방법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뜻은 아시겠어요? 네, 이제 보네요. 이제 역시 보증 설정 방법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136페이지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 청구되어 있는데요. 지금 쌍갈로 이번에 업무 보증의 변경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단원이 손해배상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그림 하나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마칠게요. 오늘. 자, 의뢰인이 있습니다. 우리 개공이 있어요. 개공이 열심히 중개하다가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손해 났죠? 그럼 처음에 의뢰인들은 개공한테 올 거 아니에요. 야 인간아, 넌 나 때문에 지금 5천만 원 손해 났다. 빨리 내놔라. 근데 개공이 어때요? 돈이 없잖아. 그럼 돈 없으면 대부분 뭐래요? 배째라 이러죠.
그럼 돈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실제 개공들은 보증 설정이 돼 있죠. 그럼 여기 이제 보증보험이나 공제공탁을 합쳐가지고요. 보증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의뢰인들은 보증기관에 청구하러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빈손으로 가면 돈 안 주죠.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요. 판결서나 합의서가 있어야 돼요. 그럼 판결서나 합의서를 개공이 써주면 여기 가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보증기관은 의뢰인한테 손해배상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서류 심사만 하고 바로 지급해요. 왜? 빨리 안 주면 이 사람 길거리 나앉는다니까. 임대인이면 임대 보증금 다 날렸잖아. 매매 같으면 매매 대금 다 날렸잖아. 집이 없어버린다 이거요. 손해배상금 바로 지급해요. 왜? 받아낼 거니까. 그럼 결국 뭐예요? 개공한테 다시 청구하는데요. 이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서요. 개공한테 받아낼 수 있는 권리를 민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구상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이렇게 해요. 그럼 개공한테 다시 받아내요. 그럼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중개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돈 벌어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당장 돈이 없다니까. 그럼 중개업을 다시 해야 되죠. 그럼 중개업을 다시 하려면요. 보증 설정을 다시 재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하고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데 그럼 1년 기간 안에는 계속 사고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험제도잖아. 자꾸 보험을 여기다가 접목시키지 말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개인이 2억 가입돼 있죠. 그럼 2억 가입했는데요. 500만 원만 딱 손해나서 손해배상 지급해도요. 보험계약은 자동 해지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면요? 1회 한도예요. 1회 한도 금액이야. 그럼 손해배상금을 딱 지급하자마자 보험계약이 해지돼 버리니까 나는 중개발려면 어때요? 재설정을 해야 돼. 그럼 재설정할 때도 금액 똑같이 해야 돼요. 법인은 4억, 개인은 2억은요. 근데 이 재설정을 해야 되는 기간이 있거든? 그 날짜가 며칠 이내입니까? 하면요. 15일 이내예요. 아, 그러면 적시 안 해도 돼요. 손해배상 한 날부터 15일 이내. 그럼 15일 동안은 여유가 있죠. 그럼 중개업을 하려면 바로 설정해야 되는데 왜 15일 줬을까?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공백이 15일 동안 비어 있어도요. 처벌 안 하겠대. 왜요? 큰 돈 물어줬잖아. 마음을 추스려야 될 거 아니야. 집에 가서 이불 덮어 쓰고 울고 있는데 다음날 설정하라 미치겠죠. 며칠 울면 돼요? 보름. 이걸 이제 전설의 고향으로 표현하면 보름 밤낮을 울었다. 그죠? 돈 물어주고 나면 보름 밤낮을 울어야 돼. 이러면 끝이에요.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요. 보증기관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보증 한도 내에서만 주죠. 맞잖아요. 보증 설정되어 있는 금액만 주잖아. 그러면 전 손해액을 배상한다면요. X예요. 전 손해액을 지급한다. X예요. 무슨 말 알죠? 보증 한도 내에서만. 자, 그럼 이래 볼게요. 개인이 지금 2억을 가입하고 있는데 3억 손해 났어. 보증기간 얼마 줘요? 2억 주죠. 그럼 나머지 1억 어떻게 해? 개공이 따로 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 알죠? 그럼 개공은요. 전 손해액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쥐가 어쨌든 손을 끼셨으니까. 근데 보증기관은 보증 한도 내에서만 지급한다. 이게. 자, 손해배상 이제 책임에 관한 부분은 요래 보시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138페이지에 금징위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 주 목요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